우리가 추석 전까지 별로 재미없겠구나,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조가 그러면 깨지겠느냐, 금리 인하가 이번이 9월 FOMC가 클로징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보다는 연말 레벨이 높을 거고요, 연말보다는 2026년 6월 레벨이 높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 현상 너무 비싸잖아, 항상 22배에서는 막혀서 맞고 떨어졌다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제는 멀티플 확장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프리미엄 구간으로 미국도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제목에서 약간 철학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양극화 이러한 것들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이사님, 일단 제가 오늘 시장이 좀 재미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겠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꽤 급하게 올라왔고, 그러니까 좀 쉴 때가 좀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달러와 금리의 향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에 대한 이런 기대가,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가 되게 낙관적이었다 그동안.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약간 후퇴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 오늘 자료 가져오신 자료에 네. 제목이 좀 약간 철학적인 것 같아요. 타임 프리미엄. 여기까지는 원래 시간의 프리미엄은 시간 가치가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의 양극화하니까 뭔가 모르게 좀 철학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쫙 설명할까요? 아니요. 간단하게 좀 의미를 좀 전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요? 네. 설명이 쉽지 않은데. 네. 이게 저희가 이사님께서 정하신 제목 같아요. 누가 정했겠어요? 네, 이사님 정하셨죠. 네. 그래서 내년도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시장 이제 4분기가 되면 보통 지금의 상황에 어떤 달러나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만, 연말로 갈수록 내년의 전망, 기대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이른 듯하지만 9월 말에 벌써 내년도에 이런 컨셉들을 좀 가져가자라는 건데요. 코로나 이후에 시간에 대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시간은 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시간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AI라는 것이 더 시간을 압축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간을 가진 자와 시간을 더 뭐라고 할까요? 시간이 되게 부족하지만 AI를 활용해서 시간을 더 압축해서 잘 쓰는 사람과, 그리고 시간이 남지만 오히려 그 남은 시간을 더 활용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양극화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AI나 이런 것들의 융합에 다가가는 그런 국가와 그러지 않은 국가, 산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 양극화되는 현상들이 계속 지속이 될 거다. 이런 의미죠. 시간은 돈인데 오늘 소중한 이사님의 시간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자료의 첫 장에요. 모든 자산이 지금 동방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달러 약세 때문에 그렇죠. 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출연하니까 그 저번 시간에 나와서 오른다고 그랬는데, 그때 좀 떨어지고 있을 때 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시각이 유효하냐 그러면서 이제 리마인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올랐으니까 또 가만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대로 딱 됐거든요. 예, 그게 달러가 약세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작년 4분기는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이제 갔었는데, 지금은 이게 약세가 되면서 미국 성장주, 한국 주식, 채권, 금 전부 다 같이 이제 올랐죠. 그러면 남은 기간을 봤을 때 뭐가 가장 키냐? 이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트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주식이 YTD로 41.5%가 올랐네요. 모든 자산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실화입니까? 바로 전주이고요. 네. 전주까지의 종가가 됐을 거고,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이 탄핵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급락을 했었고요.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안 좋았죠. 여기에다가 1분기에 GDP가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뭐 디스카운트 해소 여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생각보다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다 겹쳐서 이러한 뭐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과 이머징 주식이 강한데 금도 만만치 않게 올랐어요. 네. 달러가 약해서라고 하지만 이머징 주식과 한국 주식이 달러가 약하고 오르는데 금도 같이 오른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체감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덜 오른 것처럼 보이네요. 네, S&P 500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6%뭐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고, 미국의 부채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고,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슈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에 대한 강세가 진행이 됐고, 다만 이제 전반적인 패권은 미국의 AI 그리고 이 흔히 말하는 테크 성장 이런 것들이 이끌었기 때문에 금도 오르고 미국 성장률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 자산 가격에 보여주신 거 보면 농산물과 달러 지수만 마이너스인데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이 달러는 왜 약한가?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페드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차트를 보시면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한 올해 3번, 내년 2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금리도 빠지고 달러도 계속 약세가 진행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데, 이 차트를 잠깐 면밀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옅은 파란색을 보시면 지금 한 3.75 정도 가 있거든요. 이게 올해 연말 시장이 생각하는 페드 기준금리예요. 네. 그러면 한 번 금리 인하 했으니까 2번 정도는 더 해주겠거니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는 거고, 진한 파란색 선을 보시면 3%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년까지 다 합해서 본다라고 보면 내년 말까지 6번 이상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를 이미 9개월 만에 스타트를 했고, 그러면서 이 스타트가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거니, 그러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하락하니까 괜찮잖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주식시장이 오른 이유가 됐을 거고,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가 3% 밑으로, 그러면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해준 것까지 포함해서 150bp 그 이상도 금리 인하를 가능하다라고 시장이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보통 FOMC 끝나고 위원들이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뭐 소수 의견 3명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은 신중하자라는 의견이었고, 실질적으로 신규 주택 매매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금리 인하를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라는 이런 생각들도 쫙 이제 퍼질 수가 있겠죠. 그럼 시장이 너무 많이 낙관적으로 가 있던 것이 되돌리는 현상들이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던 좀 재미없는 시장, 조금 하락하는 시장이 진행이 된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함의는 우리가 추석 전까지 내일 포함해서 한 4영업일 정도 남아 있는데 별로 재미없겠구나.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조가 그러면 깨지겠느냐, 앞으로 뭐 금리를 뭐 6번이든 7번이든 그건 모르겠고,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좀 있을 것 같아. AI 산업이나 이런 거는 핫하지만 다른 산업들은 조금은 둔화되는 거, 그리고 뭐 고용 얘기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금리 인하가 이번이 9월 FOMC가 클로징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되돌려지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느낌, 추석 동안에 뭐 미국 시장 좀 쉬어가더라도 우리는 추석이 있으니까 좀 피해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보여주신 차트에서 26년 말 금리 인하가 3% 밑으로까지 갈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과도하고 앞서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요거는 조금 되돌려질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럼 그동안에는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거는 3,600 정도 코스피 상단은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도 된다. 그리고 조정이 오면 사야 되는 조정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어느덧 지금 3,470선까지 온 것 같은데요. 상당히 잘 맞춰주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추석 뭐 이때까지 좀 조정이 오면 네. 또 역시 사야 되는 네. 조정일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26년을 바라볼 때 네. 요 금리에 대한 전망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네. 저희는 또 다시 사야 할까요? 네. 네, 그럼 그 부분을 26년에 대한 전망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6년 전망의 조정이 포인트는 오면 사야 하나 하는데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는 김에 네. 뭐 반도체를 또 역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네, 그 업종까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지금 페이지를 찾고 계십니다. 네, 자료가 네. 예, 이 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저번에도 올해 하반기에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연말 레벨이 높을 거고요. 연말보다는 2026년 6월 레벨이 높을 겁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와서 연말경에 저희가 내년도 이제 연간 전망을 낼 때쯤에 저희가 이제 목표로 드렸던 3,600이 좀 돌파되나?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레벨에서는 할 수는 있겠는데, 뭐, 레벨상을 뭐 차치하더라도, 내년 6월 정도까지는 올려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포드 PER 기준으로 한 11배 중반, 초중반 정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밸류에이션만 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 어닝까지 감안했을 때는 바닥을 잡고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PBR 하면서 한국 디스카운트 해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디스카운트는 웬만큼 해소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프리미엄 구간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상 너무 비싸잖아. 그리고 보통 이제 방송들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정도는 아시니까 S&P 500이 지금 22배인데 항상 22배에서는 막혀서 항상 맞고 떨어졌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이제는 약간은 멀티플 확장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프리미엄 구간으로 미국도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면 22배에서 막힌다기보다는 오히려 23배, 24배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아까 제목에서 뭐 약간 철학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차별화, 특히 양극화 이러한 것들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포드 PBR이 4.5배인데요. 4.5배면 상당히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비싼 거에는 더 비싸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거꾸로 라틴 아메리카나 유럽과 같이 AI에 대한 패권이나 그런 쪽에 소버린에 대한 느낌이 없는 이런 지금 2배에서 계속 밸류 트랩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갇혀있는 이런 모습들은 이렇게 진행이 계속 될 거다. 즉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는 생각들이 저희는 있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이거를 이 정도 올랐으면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년도 연간으로 치면 다시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이게 슬로워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정도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파월이 얘기한 것처럼 좀 버블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진입 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반도체 얘기를 반도체도 한번 바로 네. 반도체 같은 조정 오면 사야 경우에는 하느냐? 네, 약간은 포모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내가 막찬가? 뭐 이러면서 맞아요. 나는 그동안 안 갖고 있었는데 가져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 결국에 코로나 때는요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그때 가장 좋았던 자산이 뭐냐면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리오프닝이 되고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뭐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시간에 대한 것들을
이 시간을 절약하고 압축해 주는 기업에 대해서 더 평가를 주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시간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업에 대해서 더 밸류를 많이 주게 돼요. 그게 흔히 말씀하시는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2016년도에는 알파고를 봤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오픈 AI라는 뭐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광을 받는 것이 뭐 에이전트 AI 좀 더 범용화가 아니라 산업의 좀 더 효율성에 맞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앞으로는 당장에 돈을 벌지는 않겠지만 이 이슈들이 원래 올해는요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AI와 융합이 돼서 온디맨드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안 나올 거냐? 올해를 보시면 대부분의 M7 주가들이 상당히 괜찮았고 이제 와서 브로드컴이랑 오라클이 올랐는데 애플은 이제 힘을 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이번에 신제품이 훨씬 더 반응이 좋다, 뭐 잘 팔릴 거다 여기도 있지만 이제는 온디맨드 시대들이 온디바이스 시대들이 열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더 나아가서 사실은 내년도의 화두는 피지컬 AI라는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동안의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나 이런 쪽으로 이제 더 화두가 돼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내년도의 이슈들은 이러한 부분이 될 건데 그거를 누가 제일 잘하고 지금 있느냐라고 보면 한국의 반도체라든가 뭐 이러한 쪽이 그 중심에 서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 그동안도 많이 샀지만 되게 급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이유들이 첫 번째는 엔비디아에 대한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브로드컴과 오라클이 그 다른 영역들을 또 보여주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AI와 관련된 가치 사슬은 다 내년도까지는 이슈화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AI에 사실 푹 빠져 있고 대체로 다 동의해서 또 요즘에 너무 긍정론만 나오니까 일부러 굳이 반론을 좀 제기를 해보자면요. 지금 7페이지에 피지컬 AI의 확산에 대한 장표가 있는데 왼쪽 차트를 보여주시면요. 거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좀 중요한 부분이요. 어쨌거나 고용이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GDP는 성장하고 있지만 고용이 나빠진다. 그리고 전통 산업들이 분명히 나빠지고 있는 것도 자명한 현실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업률이 폭등하고 전통 산업 중에 기업이 크게 나빠지는 게 나오면 경기 침체가 올까봐 걱정을 해야 될 일은 1, 2년 내에는 없을까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뭐냐면요. 국가별 IT 섹터 비중입니다. 즉 미국의 AI 가치 사슬에 연계되어 있는 국가 혹은 내가 너무 늦었으니까 독자적으로 소버린 AI, 즉 국가 자체 내에서 우리 국가만의 AI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국가들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고 그러지 않고 IT 섹터 비중이 제로이거나 거의 없거나 아니면 AI 후행되거나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옛날 경제 뭐 이런 것들에 의존되어 있는 국가들은 점점 더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 시간을 지배하는 계층, 즉 내가 챗 GPT도 쓰고 클로드도 쓰고 감마도 쓰고 그런데 나는 왜 여태까지 이렇게 계속 바쁜 거야? 라고 하는 부장님 같은 아나운서 같은 분들은 계속적으로 자본을 더 축적하는 거죠. 연봉은 더 올라가고. 제가요? 네. 거꾸로 시간이 남아 돌아요. 나는 시간이 이렇게 남아 도는데 왜 나를 안 써주지? 지금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 소득이 정체되고 더 돈을 못 버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요. 흔히 말하는 단순 노무라고 할 수 있는 소매업의 노동 초과 수요, 즉 이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근데 거기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문 사업 서비스의 노동 초과 수요도 더 빠지고 있어요. 즉 고소득, 저소득 모두 일자리가 감소하고 자본가만 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점점 더
양극화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적으로는 어떠냐? 왼쪽 차트를 보시면요. AI와 융합이 좀 쉬운 산업, 즉 소프트웨어나 반도체나 헬스케어나 R&D나 로보틱스 같은 이러한 산업의 GDP 내 비중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요. 거꾸로 이런 융합이 좀 쉽지 않은 산업, 규제가 과중하다거나 수요가 경직되어 있다거나 건설업이라던가 이러한 쪽은 GDP 내의 비중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이미 그러고 있고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이거 어떡하지? 라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상당히 퀘스천을 많이 갖는 차트가 오른쪽 차트인데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떨어져요. 네. 경기 선행 지수는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고 주가도 뭐 경기에 대한 선행이지만 GDP는 계속 올라가는데 경기 선행 지수는 떨어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즉 산업별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 주신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보면 언젠가는 이러다가 뭔가 침체가 약한 고리에서 터져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실은 질문이죠. 그러면 페드는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물론 주택 관련한 업을 하고 계시지만 이쪽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금리 민감한 부분의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광업이나 일부 제조업. 이러한 큰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주택 관련한 이런 비중들이 높은데 이게 AI의 적용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그런 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쪽에서부터 경기 침체가 나타나겠다라고 조금씩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페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 거꾸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되게 비싸 보이는 AI 섹터는 계속 고성장하고 그 아래에는 고밸류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약간의 버블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경기 침체를 막는 게 더 중요한 역할이 아니냐라고 보면 금리 인하를 해주면 흔히 말하는 AI, M7 이런 IT 관련 비중들은 더 비싸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게 중요한 것보다는 침체를 막는 쪽이다. 그럼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파월이 바로 엊그제 지금 주식시장이 되게 비싸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틀 전에 금리 인하는 왜 했지?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이런 양가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고 지금 뭐 며칠 전에 얘기한 그 얘기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하는 거죠. 주식시장은 비싸 보이는데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 비싸지만 더 비싸져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의장들이 항상 그렇게 주식시장이 좀 비싼 것 같다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은 좀 조정을 받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는 다시 약간 더 비싸지는 이런 모습들을 과거에도 봤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런 논리로 보면 페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페드가 금리 인하를 멈추지는 못할 것 같다. 저렇게 과하게 할 거야 라는 거는 시장에 약간 과도한 기대 심리가 작동해서 그 부분은 좀 덜어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구도로 봤을 때는 그러면 페드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보면 흔히 말하는 아까 물어보신 반도체나 이런 AI 관련한 가치 사슬에 대한 부분은 비싸지만 더 비싸질 수 있겠구나. 근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전문가분들은 쉽지 않은 시장이죠. 불편해요.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불편해요. 불편하는데 계속 주가가 사실은 뭐 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정말 항복하고 사는 순간 그때가 꼭지가 아닐까. 아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금리를 낮추는데 그 낮춘 금리로 풀린 돈은 AI와 혁신 산업에 투자가 되고 그것은 다시 고용을 파괴하는
이 순환은 그러니까요. 대체 무엇입니까? 결국 투자자와 고액 연봉자가 더 좋아지고 자본가만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고용 연봉자도 일자리를 잃는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서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우리가 미국의 고용 지표 정말 예민하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항상 다시 이제 재집계를 해서 정말로 늘었느냐 줄었느냐 볼 때마다 계속 깎여 나가고 있는데 이미 AI 영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꼭 그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고요. AI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빅테크 회사들은 많이 잘라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는 흔히 말하는 그 소프트웨어 중에 코딩하는 이런 것도 이제는 굳이 사람을 안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직종은 잘리는데 우리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뭐 조만간 뭐 다음 주에 보겠죠. 그 관련한 고용 지표 관련해서는 그거는 사실은 그런 영향들보다는 머스크가 연방 공무원 자른 그 영향이 이번 연도에는 훨씬 더 컸고 그리고 이민자를 방출한 영향들이 훨씬 더 컸다. 그런데 조금씩 빅테크에서 IT 관련 인력들을 흔히 말하는 AI를 쓴다는 거는 100% 자동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해고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지금 현재 기업의 현재 상황에서는 해고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민자들을 퇴출시켜서 기업들은 이 인력들을 꽉 이제 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더 있다라고 서베이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되게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작년 4분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작년 4분기는 페드가 50bp 인하해주고 4분기에 100bp를 인하하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실업률이 3.8에서 4.3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샴이라는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샴룰 인디케이터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실업률이 12개월 실업률보다 0.5%포인트 이상이 초과됐을 때 100% 침체가 오더라.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페드가 그럼 내가 침체를 막아야지 하고 급하게 금리 인하를 했는데 지금은 실업률이 4.1, 4.1, 4.1 이렇게 최근 3개월 실업률 대비해서 과거 12개월 실업률이 0.1%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아서 페드 입장, 특히 파월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아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치고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는 이런 느낌들을 받고 고용이 계속 별로인데 라는 이런 느낌들을 받는데 그거는 약간 구경제 산업들 이런 쪽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물론 신경제 산업, AI 산업에서도 일자리가 감소하겠으나 거기서는 더 생산성을 발휘하면서 기업의 어닝은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금리를 인하해도 수혜는 결국 신경제 산업에만 쏠린다면 결국 주가가 올라도 순환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가는 놈만 계속 가는 장세로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투자를 해도 해주셨으니까 네, 비싼 걸 또 사야 되나요? 따라서 온기가 그 다 얘기죠. 돌진 않거든요, 확실히. 네, 근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정책 수혜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방원도 그렇고 뭐 금반지도 그렇고 다 정책 수혜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순환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지금 질문은 약간 IT 뭐 이런 쪽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IT의 설비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의 PER이 계속적으로 멀티플이 올라가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구간이 어디냐? 그게 딱 99년도였어요.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99년도 같은 버블이 오고 터집니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으나 느낌은 비싼 게 더 비싸지는 그러한 느낌이 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외국계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은 10 이상 정도로 생각을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45, 46 이런 숫자도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불편하다. 좀 많이 오르니까 상방이 지금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둘 다 상방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 매니저분들은 전자냐 닉스냐 그전에는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했는데 예. 지금은 약간 닉스도 괜찮고 전자도 좀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두 개 물론 이제 원하시는 거나 선호하시는 것들은 좀 갈리기는 하는데 그 두 부분이 약간 뭐 차별화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근 몇 년간 퀄 테스트 통과 때문에 계속 이슈가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좀 해소한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닉스도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으신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 잠깐은 뭐 HBM 재고가 쌓인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만 거꾸로 뭐 전자가 퀄 테스트 통과를 한다고 해서 닉스가 제품이 다른데 그것 때문에 뭐 디스카운트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HBM 재고도 상당히 이제 타이트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게 되면 두 대장 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급하게 올라온 이런 부분에서의 뭐 그런 쉬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 뭐 00년도 IT 버블 뭐 공급 과잉을 생각하면서 설비 투자 공급 과잉 이런 것들을 논할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미국은 확실히 AI와 반도체였고 한국은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여쭤본 건데요. 그렇다면 조방원 금반지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계속 물론 한미 뭐 협상 이런 것에 대한 뭐 영향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뭐 조선의 재건 뭐 이런 것들에 다 정책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뭐 쉬었다가 다시 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거고 약간 오히려 거꾸로 저한테 요즘 질문 주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니까 바이오 사야죠. 맞아요. 금리 인하니까 부동산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금리 인하니까 맞긴 한데요. 요 컨셉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페이지 요 장표를 잠깐 띄워봐 주시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요. 미국의 장기물 뭐 10년, 30년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금리 인하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레벨이 낮아지긴 하는데 지금은 관세 영향에 대한 물가가 여전히 좀 누적적으로 남아있지 않아? 이런 생각들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대한 프리미엄을 채권 시장에 같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기물이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올라가느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것도 같이 영향을 받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치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미국의 장기물은 생각보다는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있고 2년짜리 단기물은 페드의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기물은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장단기 스프레드, 2년과 10년물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위로 서요. 그러면은 보통은 바이오가 좋습니다. 뭐 이러한 고밸류 성장주가 좋습니다. 이러할 때는 우리가 2015년, 16년이었거든요. 그런 때는 아까도 잠깐 경기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금리 인하해요 라고 했을 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양극화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약간은 다른 뭐 주택산업이나 이런 쪽이고 신경제 산업은 또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장기물은 잘 안 떨어지는데 단기물이 떨어지는 현상 이럴 때는요 금융이나 경기민감제나 IT나 산업재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거죠. 지금이 경기가 막 턴어라운드에서 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화학이나 철강을 사야 되는데 그런 때도 아니고 지금 막 디플레로 빠지는 것 같아서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 그럴 때는 흔히 말하는 바이오나 이런 걸 사야 되는데 그럴 때도 아니고 지금은 금융이나 경기민감제나 IT나 산업재 장단기 스프레드가 우상향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업종을 사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미국은 은행주나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IT, 산업재, 경기민감제 이런 게 좋고요. 한국은
거꾸로 지금 말씀하셨던 뭐 금반지나 조방 같은 정책 관련이니까 이 안에서 순환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주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좀 약간 애매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보험은 좀 아닌 것 같고 은행은 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은행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이게 뭐 이자 순이자 마진을 다 가져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약간 좀 증권이나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질 수 있을 것 같다. 뭐 산업재나 이런 건 조방 안에 들어가 있고 반도체나 IT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환율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결국엔 1,400원을 넘어버렸는데 네. 달러 약세 너무나 정말 귀에 인이 박히게 많이 들었지만 왜 원화는 이렇게 약한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약세가 된 건 사학개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워낙에 미국의 투자, 이 달러 수요가 많기 때문이고요. 여기에다가 한국이 미국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같이 지금 겹쳐 관세 있는. 협상. 예. 네, 협상이 겹쳐 있는 거죠. 펀더멘탈리 보면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계속 반도체 얘기를 해주시는데 반도체 수출이 생각보다 잘 됐어요. 네. 네. 한국이 뭐 보편 관세 뭐 올해 내내 트럼프 관세 얘기를 했어도 생각보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됐는데 워낙에 이제 수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국 수출 전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한국의 경상수 수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펀더멘탈상 원래 원하는 강세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과거에 서학개미도 별로 없었고 뭐 관세 협상 이런 게 없었다면 상당히 강세 쪽으로 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면 아 지금은 좀 강세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 한 1,370원, 50원 이쪽으로 가야 되는 펀더멘탈리는 맞는데 워낙에 이제 대외금융 투자가 좀 많이 있고 여기에다가 관세 협상에 대한 대미 투자를 단시간 안에 많은 금액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퀘스천에 의해서 1,400원이 살짝 이제 넘어간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달러 그리고 며칠 동안 달러가 약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뭐 좀 더 봐서 2분기 정도까지는 미국의 페드의 스탠스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달러가 강세로 바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달러는 약세 기조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연결해서 원달러 환율도 뭐 그렇게 잠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때 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그림은 강세 쪽으로 보시는 게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맞는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코스피 상단에 대해서 이제 네. 얼마나 여력이 남았느냐 이 부분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좀 재미있는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과 비교해서 현 상황이 뭐가 다른가 봤을 때 21년 그 고점대를 보면 환율이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을 이제 달러 환산을 해보면 앞으로 한 10몇 % 정도는 더 남아있다. 단순 계산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약간 희망을 좀 갖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이 전망은 유효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달러 환산 뭐 저도 많이 보는데 그럴 수도 있고 코로나 때와 완전히 다른 거는 그때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던 때예요. 예, 제로금리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금리를 내려가면서 신용이 팽창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 그때랑 똑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때 관련해서는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확 올랐고 진짜 이제 자산가격이 오른 상황 그리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달라서 오히려 아까 보셨던 올해 수익률 이게 현실입니까? 라고 얘기한 그 수익률이 부담이지 다른 부분이 부담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전반적인 기조가 그래도 조정이 오면 사야 하는 조정이고 크게 조정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 긍정적인 톤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톤이 바뀔 만한 큰 변수, 주식시장에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건지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트럼프의 관세 대법원 판결이 위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좀 이상해져. 그 돈을 돌려줘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돌려받은 이머징들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좋아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이자 비용이 꽤 센데 이거를 관세로 충당할 거야. 그러면서 7월에 OBB 법안이 통과하면서 지금 9월 30일에 있는 셧다운도 뭐 그냥 넘어갈 거야. 부채한도 협상 하반기엔 없어. 이 부분도 하나의 시장에 올라가게 된 계기거든요. 물론 미국의 대법원에 9명 중 6명이 보수주의여서 그럴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돌려주게 된다. 그러면 재정 적자 어떻게 할 거야? 부채 어떻게 찍을 거야? 다시 연간정책 이제 2조 넘어갈 거야? 이러면 신용등급 강등 이슈까지도 불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11월부터 심리를 빠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연말에 나올지 내년 상반기에 나올지 하반기에 나올지 도통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찜찜함은 하나 정도는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